안녕하세요. 가을대학교 여러분. 정서행동 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좀 쉬고 오셨나요? 이제 우리가 2차 시에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읽기, 쓰기 또는 수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학업 기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과별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읽기나 쓰기, 수학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학습장애나 여러 가지 영역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영역별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거고요.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의 읽기, 쓰기, 수학 교과를 가르칠 때에는 이제 각 교과별로 지도 전략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 읽기, 쓰기의 교과에 한해서는 이게 우리가 국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나머지 타 교과, 과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전환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읽기 쓰기를 국어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제 이러한 읽기와 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도 전략을 이제 다른 교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과별 지도 전략에서 첫 번째로 이제 읽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 정서행동장애 아동들이 다른 장애와도 같이 이제 학습에 어려움이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읽기에 되게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글에서 이제 읽기 또는 우리가 문맥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학습 시간에 이제 표정 행동을 보이게 되고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고 또 어때요? 참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중요한데 이 읽기 중재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정서행동장애 아동들에게 이제 이런 읽기에 대한 학습을 이제 읽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교수를 이제 올려주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읽기에 대한 교정을 해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이제 하나예요. 우리가 읽기 쓰기를 그냥 가볍게 국어로 치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읽기와 쓰기는 국어의 교과의 한 영역이 아닌 이제 우리 아동이 전 영역의 교과를 학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수학에서도 우리가 수인지가 숫자 세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이런 사칙연산, 또는 도형, 집합,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지만, 이 안에서도 수학도 똑같아요. 읽기, 문제에 대한 이해나 쓰는 부분에 있어서 아동이 어려움을 가진다면 수인지로 넘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읽기가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책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또래 지원 학습의 읽기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또 이제 이 안에서 보면 번갈아 읽기나 단락 요약하기, 이제 예측해서 읽기 이런 부분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또래 지원은 이제 말 그대로 어때요? 이제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아동과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이제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이 한 팀을 통해서 읽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지금 제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 이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아동들이 해내는 과제 수행은 거의 반의 평균점이 나오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동에게 성취감이라든지 또는 잘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배제하고 아동이 읽기에 대한 이해력이 개선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또래 지원 학습 전략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 이제 그 부분의 첫 번째가 바로 번갈아 읽기입니다. 이 번갈아 읽기는 이제 우리가 어때요? 말 그대로 아동이 같이 번갈아 읽는 거예요. 어때요? 한 학생이 뭐 예를 들어 1분을 읽고 그 다음에 아동이 다시 같은 거를 1분을 따라 읽는 거죠. 번갈아 가면서 읽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초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제 먼저 잘 읽는 애가 큰 소리로 같이 정해진 내용을 읽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잘 서투르게 읽지 못한 아이가 똑같은 내용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럼 잘 읽는 아이가 듣고 있다가 좀 서투르게 읽고 있는 아동이 뭐 어렵게 생각하는 단어라든지 뭐 그런 발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해서 어때요?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때요? 서툴게 읽는 아동이 그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해놨다가 자기가 어려웠던 부분을 잘 읽을 수 있게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읽게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건데요. 언제 뭐 이거를 그냥 서로 읽고 오 잘했어, 너 잘 읽었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정해진 뭐 문장을 읽었을 때에 뭐 점수를 준다든지, 또는 우리가 그 문장 속에서 계속해서 오류가 나는 부분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뭐 체크를 했는데 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중에서 어때요? 만약에 몇몇 읽기 중재 프로그램은 정서행동 장애 학생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증진시키고 읽기 오류와 소란 행동을 감소시켜 왔음. 이런 문장에서 아동이 읽기 어려운 부분이 뭐 읽기, 뭐 중재, 또는 뭐 반응, 뭐 오류, 소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만약에 잘 모른다고 치면 이제 처음에 읽었을 때 틀린 부분을 다 체킹을 해요. 체킹을 한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스툰 아이가 그 체킹한 단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갈 수 있는지, 몇 회에 성공을 했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완벽하게 이 문장, 뭐 몇몇 읽기 중재 프로그램은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의 뭐 적극적인 반응을 증진시키고 읽기 오류와 소란 행동을 감소시켜 왔음. 이거에 있어서 한 번의 오류 없이 정확하게 다 읽었다. 그러면 이 애가 몇 회에 걸쳐서 성공을 했다. 라는 게 바로 나와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문장도 똑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동이 몇 회가 줄었는지, 또 내가 몇 번의 오류로 성공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락 요약하기는 어떤 부분인가요? 단락 요약하는 것은 이제 잘 이야기 읽기 수준이 높은 학생이, 아동이 이제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읽고 이제 그 이야기를 요약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좀 수준이 낮은 학생이 또 다음 내용을 읽고 단락을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워해요, 아동들이. 읽는 것도 어려운데 요약을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잘 읽는 아동이 이제 요약을 했어요. 키포인트인 단어를 줄을 긋고 표시를 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요약을 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 또 이제 읽기 지도가 필요한 아동이 이제 그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또 한번 해보고,
그 다음번에는 도움이 아니라 중요 단어 찾는 것만 도움을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도 잘 되면 이제 스스로가 요약을 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어때요? 스스로 단락을 요약을 해보는 거죠. 그냥 바로 한번 나 이렇게 써. 봤지? 너 해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아동에게 단락을 요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락 요약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맞아요. 중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잘 쓰는 게 호랑이와 곶감이라 해볼까요? 호랑이와 곶감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죠? 호랑이, 그리고 나오는 아이. 할머니 얘기 속에서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 그리고 무서워하는 내용 중 뭐가 들어갔죠? 곶감. 그럼 어때요? 호랑이가? 내가 제일 무서운 게 아니라 곶감이라는 게 더 나보다 무섭구나. 곶감이 호랑이보다도 무섭구나. 우리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문장 속에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 단락 요약하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례로 예측하기는 어떤 걸까요? 차례로 예측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건 조금 짧은 글로 먼저 하면 좋아요. 그림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림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 장을 읽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죠? 바로 다음 장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다시 바로 넘겨서 그 다음 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측한 게 맞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상위 단계인데 우리가 번갈아 읽는 것은 그게 에코 읽과도 같아요. 따라 읽기. 다음에 우리가 요약하기를 했어요. 중요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상위로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또 누가 나왔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내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내용의 전개를 함께 고민해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읽기 수준이 높은 아동은 그림을 보고도 글과 그림을 보고 다음 수준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서로가 반복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림을 보고 예측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 그림과 글 속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왔다 하면, 이제 그림책이 아닌 문장으로 있는 책에서도 우리가 다음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가는 게 바로 차례로 예측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이제 쓰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쓰기에는 이제 결과 중심 교수와 과정 중심 교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결과 중심은 그때 올바른 문법이나 우리가 이 쓰는 것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두니까 먼저 글을 보여주고 따라쓰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정 중심은 이제 우리가 아동에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과 상호작용을 이제 단계별로 이제 아동에게 제시를 하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 결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아동에게 첫 쓰기,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이거는 가야, 가방, 가, 적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동에게 이제 기술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기술에 대한 결함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말로 글자를 쓴다는 거에만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아동이 자신의 생각이나 이제 학습의 내용을 풀에 쓴다는 그런 쓰기에 대한 부분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과정 중심 교육인데요. 이 과정 중심 교육은 이제 일단 아동이 글을 쓸 수는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아동에게 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글을 쓸 건지, 어떻게 또 그 글을 편집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함께 생각, 한마디로 에세이를 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 쓰기. 읽기도 안 되는데 교수님 무슨 쓰기예요? 지금 저희 집에 저희 아이 둘이가 이제 읽기와 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읽기와 쓰기 전략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밑에 둘째, 셋째가 이제 나이가 아주 가까운 연년생이라서 이제 그 아이들 둘이에게 이제 또래로 읽기와 쓰기를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해봤는데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읽기는 좋아요, 또래가.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둘째가 읽고 셋째가 따라 말하고. 그런데 이게 저희 집 아동에게만 뭐 얘기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싸워요. 교사가 이제 아동에게 뭐 읽기를 잘못 읽었을 때 아니야 이렇게 다시 해보자 얘기지만 이제 저희 집 아이들끼리 시켜놓으니까 너 이것도 몰라? 다시 읽어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셋째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하기 싫어. 내가 똑바로 했거든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래는 정말 또래로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첫 번째로 또래 읽기에서는 잘 읽는 아이가 그 못 읽는 아이를 기다려줄 수 있을 만큼의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고, 자, 이 쓰기도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 첫째 아이를 지금 이제 에세이 쓰는 걸 연습을 시키면서 제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가요? 문장을 정확하게 따라쓰기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문장을 마칠 때 쓰는 마침표, 대화를 나타내는 쌍따옴표, 또는 속마음을 나타내는 따옴표, 또는 숨표, 물음표, 느낌표와 같은 이런 부분에, 부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문단으로 나눴을 때에, 문단을 어떻게 나눠서 우리가 내용을 제시할 건지에 대해서 들여쓰는 부분을 먼저 기술을 이제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기술을 익혔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이제 간단한 문장 쓰기를 한번 해봐요. 이 부분 어떻게 하나요? 보통 교사들이 이 부분을 많이 여기서 보통 많이 그쳐 있는 경우가 많죠. 그쵸? 그림카드를 많이 이용해요. 그림카드를. 그래서 한 장의 그림카드를 주고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스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문장 카드로 이렇게 하는 동영상을 좀 올려주고 싶은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그림카드에 나오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그림카드에서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하겠죠. 또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그림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그림에 맞는 문장을 적어보는 거죠. 그럼 어때요? 되게 간단하게 뭐 될 수 있어요. 뭐 그림 카드에 만약에 아동이 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라는 뭐 그림 카드가 자는 그림이 있다면 땡땡이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일찍 잠들었어요. 뭐 이렇게 적는다든지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 카드를 합칠 수 있다는 거. 이제 한 장이 아니라 두 장, 뭐 세 장 이렇게 합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합쳐지면 그 다음 단계인 단락 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은 369페이지에 지금 이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한 3장 정도의 그림 카드를 제시를 하고 이 그림 카드를 어떤 순서로 말할 건지 먼저 한번 정해요. 그 다음에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카드 3장을 순서로 정했으면 그 각 카드에 해당하는 간단한 문장 쓰기를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만, 그림은 빼고 문장만 이제 나열을 해서 우리가 한 단락을 만드는데, 이제 그림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문장을, 그 3개의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한 단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림에서 나타난 게 뭐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제 3장을 했는데, 3장을 연결했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그 다음 단락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때요?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뭐뭐 했어요 또는 뭐뭐 할 거예요 라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시제로 바꿔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동들이 이런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이 문장을 표현하는 것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뭐 의미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표적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 표적 행동은 속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듯이 여기 쓰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쓰기에서도 아동이 사용한 이제 부적절한 사용하기 좀 좋지 않은 비속어라든지 이런 그런 명사는 어때요? 좋은, 듣기 좋고 사용하기 적합한 단어로 변경을 하는 게 바로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편집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아동이 자신이 쓴 이제 그런 문장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기를 이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이 쓰기 이제 전략이 이 밑에 4가지가 슬라이스에 나와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학생의 쓰기 수행을 향상시킬 수 없는 연습은 피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걸까요? 그럼 우리가 문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어? 네, 어떻게 내가 했어? 라고 해서 아니야. 내가 어떻게 했어? 라고 적는 거야. 라고 이게 자꾸 문법의 순서를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우리 이런 스킬이나 문장이 나열을 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은 언제? 아동이 쓰기를 잘하게 되었을 때 다시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게 왜 이런 부분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스킬은 다 어디서 왔죠?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제일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렇죠. SV, SVC, SV 이런 식으로 배웠죠. 주어 동사.
이런 순서를 되게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영어에서 이런 순서를 너무 가리키면 안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어도 똑같아요. 명사를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꾸민 말이 뒤에 갔는가, 앞에 갔는가, 이런 형용사가 맞게 나왔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아동이 적어도 쓰기를 잘 한 후에 이런 순서는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쓰기 수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당해야 된다라고 해요. 읽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사실 쓰기는 읽기보다도 2배가 아닌 3배, 4배의 시간을 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동이 쓰기를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소근육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변경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동에게 10분 만에 이걸 다 써야 돼. 이렇게. 5분만 쓸 거야. 그러면 아동이 충분히 그 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동의 쓰는 속도나 아동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속도를 파악한 후에 아동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씩 선생님들이 보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종일 쓰기를 시킨다든지 1시간 내내 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럴 땐 어떻게 되죠? 쓰기의 양을 조절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각 시간마다 몇 분씩 어떤 정도의 애가 쓸 수 있을 만큼의 쓰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쓰기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산만하고 또 아동이 만약에 보고 쓰기라고 한다면 그 보고 써야 되는 자료가 눈앞에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동은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단체로 봐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에게 맞는 쓰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접 쓰기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따라쓰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때요? 아동이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그 필요한 스킬만을 제공을 함으로써 아동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바로 더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여기 직접 쓰기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에 대한 교과만 남았네요. 수학은 이제 읽기나 쓰기보다는 조금, 교수법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우리가 외국 저널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아동이 지도하는 부분에 보면 수인지, 수학인지에 대해서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떻게 아동에게 지도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자료가 요즘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다면 이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직접 교수나 또래 교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아동의 레벨을 테스트하는 방법, 또 그리고 아동에게 맞는 기술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은 따로 저에게 연락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직접 교수인데요. 이제 여기는 단계를 9가지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을 학습할 건지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동이 어떻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을 이제 더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더하기를 배우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수 읽기가 끝났겠죠. 더하기를 배운다면 우리가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 읽기가 이미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사전 학습을 먼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동이 더하기 들어가기 전에 10 다음 수는 11, 11 다음 수는
12 이렇게 그 다음 수 읽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했던 그 다음 수가 바로 더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죠. 더하기 1. 그러면 우리가 더하기를 가리키기 전에 수 읽기, 그냥 기계적인 수 읽기와 다음 수에서 읽는 수의 순서, 그리고 수의 나열에 대해서 학습을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더하기에 들어간다면 아동이 수에 더하는 것은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수의 배열에서 하나씩 커지는 것, 그리고 또는 2개, 3개, 4개 더하는 거는 그 더하는 수만큼 커지는 것을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2단계 수업의 목적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동에게 너는 수가 어떻게 나열이 되어 있고 커지는지를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순차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건너뛰어서 더 많이 한 번에 커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바로 더하기인데 우리는 이 더하기를 한번 배워볼 거야 라는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시범을 보여야 돼요. 명확하게 교사가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1은 3이고 3 더하기 1은 4야. 어때? 우리가 수 나열에서 정확하게 더하기 1은 그 다음 수였어. 더하기 1이니까. 그지? 근데 더하기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1, 2, 3. 그렇지. 1 더하기 2는 3이야. 다음 수가 되겠지? 라는 여러 가지의 정확한 수업 시범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단계 4에서는 어때요? 명확한 지시와 설명 주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범을 보일 때 명확하게 더하기 1, 예를 들어서 지금 더하기죠? 더하기 1, 그렇다면 1에다가 2를 더하는 거야. 2에다가 1을 더하는 거야. 정 안 되면 숫자만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모형이나 그림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설명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이제 아동에게 보여줬어요. 수와 그림을 다 보여주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아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아동이 계속해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부분을 주고 그냥 두면 안 되죠. 아동이 원활하게 정반응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이 연습한 부분을 점검을 해야지만 아동이 맞게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때요? 한 번에 이해를 하면 그 아이는 장애가 아니다? 장애가 아니에요. 물론 AD 아동들이나 보면 지금 저도 아주 고기능의 AD 아동을 한번 ABA 제가 스킬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이 아이는 표준 교과서로는 수준이 안 돼요. 너무 높아서. 올림피아드나 이렇게 대학별 영재, 수학 이런 부분으로 들어와서 가야 되는 아동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동은 아주 극히 드물고 특수학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해를 하기 어려웠던 아동들에게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연습 지도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가고 또 아동에게 끊임없이 정반응, 오반응에 대한 교정을 제공해야 돼요. 이 뜻이 똑같아.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고 맞춘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지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아동이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에 대한 자습 시간을 또 주고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몇 단계로 돌아가야 되죠? 7단계로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연습 지도로 다시 만들어서, 그러면 다시 아동이 다시 한 번 더 수준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지도를 하고 피드백과 교정을 제공하고 다시 자습 시간 준 다음에 점검해요. 근데 또 안 된다? 어떻게 해요? 다시 연습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10번을 거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다시 1단계로 1단계 아니 2단계.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아동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동이 아직까지 사전, 그 전 단계가 완벽하게 안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2단계로 돌아가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기, 쓰기, 수학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청소행동 장애 아동들은 이제 원활한 피드백이 아무래도 다른 아동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매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서 우리가 한번 또래 매개와 통합적인 매개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